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발표드릴 주요 내용은요.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까. 한마디로 싹수가 있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학습 성능도 좋아지고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고요. 아무 모델이나 했을 경우에는 학습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모델 선택 하나만 가지고 딥러닝을 효과적으로 개발한다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딥러닝을 정말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내부적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델 제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딥러닝 개발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딱 4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더 복잡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처음에 딥러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모델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학습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제시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 준비 같은 경우 이전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비행기다 이렇게 구분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구분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아까 제조 데이터 같이 구분 자체가 없을 경우, 기준이 애매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부터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새로운 거 공부할 때 잘 정리된 교재가 있으면 학습 능률이 오르지만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또 하나 추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학습 데이터 준비를 할 때 저희가 10만 장의 레이블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혼자서 못하니까 한 10명이 나눠서 하는데 각각 나눠서 하다 보면 사람이 미묘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그 레이블링 자체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결국엔 다 잡아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모델을 선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은 모델이 존재하고 아니면 자기가 디자인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진입할 때 논문에 이런 모델이 있는데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잘 시키려고 뭐 학습률도 조절해보고 데이터도 바꿔보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성능이 안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문제인지 아니면 모델 선정을 잘못했는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성능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저희는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실험에 쫄려가면서 답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최선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게 최선의 결과입니까 물었을 때 저희는 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에 실험을 많이 했지만 감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인정받기 힘든 작업이죠. 근데 단순히 뭐 개발 과정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행 과정도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는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만 생각했지만 실제로 딥러닝을 개발할 때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GPU가 나왔어. 쿠다 드라이버 깔고 쿠DNN 버전 바꾸고 뭐 텐서플로우 버전 바꾸고 그다음에 쓰고 싶은 오픈CV 라이브러리 깔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엔지니어링 팀에서 실제로 모델링하고 실험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분들이 다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고 싶은 게 여러 논문에 나오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GitHub에 많이 와 있지만 누구 한 곳에 모아두면 저희가 실험하기 좋을 건데 왜 다 일일이 가서 받아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맞춰 작업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학습도 해야 되는데 뭐 GPU 한 대에서 혼자 놀 때는 상관없지만 시간에 쫓겨서 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학습량이 많으면 한 100만 개 학습하려고 그러는데 한 대 돌리니까 일주일 걸립니다. 이게 그럼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더 빨리 돌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 5대 돌리면 한 하루 반 만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저희는 분산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버를 설치하고 클러스터 스펙을 잡고 세팅을 다 해준 다음에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하시는 분들 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다 끝났으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하려니까 이제 웹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현재는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쫓아가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딥러닝의 개발의 문제점 또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페인 포인트를 정리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 학습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이것들을 개발해서 실험을 지원하는 수행 관점에서 시스템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페인 포인트가 되는지를 정리해봤고요. 일단 데이터는 많아도 고민, 적어도 고민입니다. 많으면 정리하기 힘들고 적으면 학습 능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다음 모델은 정말 선택하는 모델이 최선일까요? 항상 본인에게 자문을 합니다. 답은 없죠. 실험을 많이 할 수밖에. 그리고 학습도 과연 이 모델에서 최선의 성능을 내가 뽑아냈는가?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도 누가 자동으로 구성해주면 좋겠고 자원도 모자라는데 실험 많으니까 공유해서 스케줄링 해주면 좋겠고 분산도 그냥 클릭 한 번이나 난 4개 쓰고 싶으라고 요청한 순간에 알아서 클러스터 구성해주고 실행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 페인 포인트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보고 디자인해보고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AI양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이라고요. 딥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와 페인 포인트를 해석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기본 사상은 일단 이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에 들어오면 딥러닝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공한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첫째 기본은 이제 모든 리소스 관리는 현재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자원도 동적으로 요청하면 그에 맞게 작업 규모에 맞게 자동으로 제공해줘서 작업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이런 걸 제공하는 기반 위에서 크게 보면 스마트 AI 서비스라는 것과 코어 서비스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AI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말했듯이 개발 과정에서 딥러닝 모델 개발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기능들이고 그 다음에 코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관점에서 실제 수행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한 거고요. 하나씩 간단히 보시면 세미오토 라이벌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벨 작업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거기서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러닝과 비슷하게 일정 부분만 저희가 라벨 달아주면 전체 데이터 한 10% 정도만 달아주면 나머지 90%는 90% 이상의 작업도 알아서 달아주겠다. 그래서 너의 작업의 효율성을 올려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 제안은 정말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성능 좋은 모델 구조를 미리 추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을 추천받을 때 이 모델 특성에 맞게 학습 성능을 올릴 수 있는 학습 가이드를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바이러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개발 환경을 자동으로 원하는 대로 구성시켜 드리겠다 동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셋 관리하고 만약에 변형이 있거나 버전도 관리해주고 데이터 트랜스폼도 분산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엑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습 실험이죠. 이 실험을 분산으로 몇 개의 노드로 돌리겠다 또는 몇 번 돌리겠다 몇 개의 모델로 동시에 테스트해 보겠다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밑에 리소스를 다 프로비저닝해서 수행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프로덕션 서비스는 저희가 이렇게 엑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 테스트할 수 있게 서브리스처럼 엔드포인트를 바로 생성해서 모델 API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로 저희는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거의 개발되고 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모델 제안과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제안은 저기 리딩 메시지도 있듯이 어떤 데이터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빠르고 좋은 성능으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더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학습 가이드를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하면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초기 모델을 삼느냐 또는 어떤 지식의 제공자로서 모델을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해진 모델에 대해서 최선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제안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기본 가정이 트랜스퍼 러닝이기 때문에 기존재하는 다양한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풀을 구성하고요. 그럼 다양한 구조를 가진 딥러닝 모델, 네트워크 구조가 있고 사실은 그 네트워크 하나하나가 랜덤하게 초기화될 스크래치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존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된 거죠. 뭐 이미지넷이라든지 뭐 칼텍이라든지 그런
기존재한 다양한 모델이 있을 때 이제 새로 신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분석해 성능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발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모델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모델에 맞게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한 번에 학습할 때는 뭐 몇 %씩 받아들이고 한 번에 데이터를 몇 개씩 줄 테니 학습을 잘 해봐. 이런 거죠. 실제로 여기 이 모델 제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아이디에이션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회사에서 경력 채용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용 과정을 잠시 보시면 일단은 어떤 기술을 또는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할 때 모집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수시 모집 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쭉 스캔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뽑아서 심층 면접을 보죠. 그럼 면접을 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사실 좀 테스트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진 기술도 있고 적응력도 있어야 되니 조직 습득력, 지식 습득력이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프리트레인드 모델 레파이토리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경력직 풀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상단에 보면 네트워크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뭐 레즈넷 아니면 댄스넷 아니면 인셉션넷 아니면 알렉스넷, VGG 아니면 기타 커스텀한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각각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이파10 아니면 칼텍 256 이미지넷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가져온 데이터들 여러 개 결함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사과 이미지일 수도 있고 스크래치일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다 구분해 놓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 가지고 어떤 데이터 학습한 모델, 어떤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구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저희는 빨리 만들고 효과를 내야 되니까 저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새로 들어올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 가장 적합한 모델 하나를 픽업해내는데 뭘 근거로 픽업해내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하나하나를 다 트레이닝 시켜보고 좋은 걸 뽑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많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게 뭐 40개, 50개, 100개 계속 늘려갈 건데 하나하나 다 트레이닝 시켜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하이퍼 네트워크, 도메인 감별사 하나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했는데요. 이 도메인 감별사가 하는 일은 이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미 데이터셋에서 한 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를 가져왔을 때 어느 데이터셋에서 가져왔는지를 판단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이거는 어느 데이터셋에서 왔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과 데이터가 있으면 사과 데이터 많은 셋에서 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피처를 투출한 지식이 어느 데이터셋에 맞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모델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트레이닝이 발생하고요. 그럼 이 도메인 감별사가 향후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우선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도메인 감별사의 역할은 캔디데이트 모델 셀렉션이죠. 자, 새로운 데이터 우리가 직접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에 해당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델 풀에 있는 네트워크에 한 번씩 흘려봅니다. 흘려봤을 때 그 아웃풋이 이전 데이터셋과 가장 유사한 부분에 학습된 모델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가 3개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네트워크에 만약에 반응을 가장 많이 한다. 도메인 감별사가 많이 분류를 해준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네트워크는 틀림없이 유 데이터의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지식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델을 픽업하게 되고 하나만 픽업하게 되는 게 아니고 모델 구조에 따라서 몇 개씩 다 픽업을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지식이 좋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일단은 유리합니다. 일단은 삭수가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 구조별로도 사실은 피처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를 위해서 이제 비유사적 기반 평가를 시도하는데요. 일단 여기 예를 보면 모델이 3개를 일단 픽업했습니다.
도메인 감별 사이에서 새로운 데이터셋과 비슷한 피처를 가지고 있는 모델 3개를 감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하나의 결과만 믿는 게 아니고 다 흘려봅니다. 흘려보고 나서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맵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마지막 그림이 좀 이상하다는 알 겁니다. 데이터 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보고 항상 다르게 말하는 것은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항상 중립을 지키는 게 페널티를 가장 적게 받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한번 쭉 흘리고 난 다음에 가장 동의를 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하나씩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동의를 많이 하는 네트워크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학습 성능도 중요하고 제한 시간 내에 빨리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학습을 가장 잘 소화낼 수 있는가, 빨리 소화할 수 있는가, 지시 습득력을 테스트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다 트레이닝 시키면 좋겠지만 저희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쇼텀, 뭐 5,000 이터레이션이든지 10,000 이터레이션이든지 일부 단기간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학습 커브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 학습 커브의 로스 변화율을 보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에 설명드린 3가지를 섞어서 궁극적으로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기존에 자기가 학습했던 데이터가 지금 새로 들어온 데이터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고 모델을 후보를 뽑고요. 그럼 뽑아진 후보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면 평가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씩 떨어져 나갈 거고 가장 중립적인 말을 하는 모델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기간에 학습시켜서 변화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는 스코어링을 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결국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사실 구조적 측면에도 있지만 여기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습 가이드입니다. 학습률. 한 번에 학습을 얼마나 시키면 얘가 잘 학습을 소화를 할까. 사실 뭐 저희가 자식이나 뭐 공부를 하는 거 봐도 책 두꺼운 거 주면 한 번에 소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만큼 조금씩 떼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 반응을 봐서 어떻게 학습시키는 게 좋은지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이 될 거고요. 일단 선택된 모델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초기에 랜덤하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켜보죠. 풀리 안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학습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고요. 그럼 옵티마이저한테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모델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그렇군? 그럼 다음엔 여기로 가봐.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 추천하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결과를 또 올려줍니다. 이 과정을 쭉쭉 반복하면서 과거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옵티마이저가 스스로 분석해서 다음 파라미터 개추천하는 거죠. 이 과정을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거기서 베스트 결과를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하는 게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휴리스틱이죠. 휴리스틱은 한 번 할 때만 추천받기 위해서 학습을 이제 보통 계속 시킵니다. 계속 시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어느 시점에서 싹수가 없으면 이것도 이제 그만 시키고 다음 걸 추천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T0 타임부터 N 타임까지 몇 번을 추천받다가 어느 시점부터 과거에 내가 학습할 때 이 정도 시점에 예를 들어 에포 몇 번 시점에 성능이 평균적으로 더 좋았는데 저는 안 나와 이번 타임엔 안 나와요. 그럼 더 이제 보진 않고 리젝트 시키고 다시 새로운 파라미터 추천받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심플하게 러닝 레이트 학습률, 또 웨이트 디케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 그다음에 뭐 드랍아웃 레이쇼 아니면 배치 사이즈 이런 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주고 그 범위를 지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샘플링도 하고 중간에 얼리 스타핑도 시키게 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반복해 추천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돼서 베스트를 딱 픽업해서 이제 결국에는 사용하라고 제시하는 거죠. 한 값을 찾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풀리 학습을 시켜가면서 밸리데이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찾는 게 맞아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좀 빼도 정말 효과적으로 하이퍼파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간접적으로 실험해 본 게 이 그림인데요. 일단 그림상 느낌으로 쫙 펼쳐져 있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많이 펼쳐져서 좋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실 때 왼쪽으로 값이 찍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 가로축을 보면 LR 레이트고요. 세로축을 보면 프리퀀시 방문 횟수니까 LR 레이트가 작고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렇게 서치를 하지 않고 LR 레이트 작은데 몇 군데만 방문하면 되는데 왜 딱 벌어지는 게 좋냐고 하면 저희가 항상 찾을 때 모든 파라미터를 서치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 서치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이 서치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과연 데이터를 빼거나 얼리 스타핑을 시도해도 서치기가 영향을 미치느냐 보기 위해서 찍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저 서치 스페이스 LR을 다양하게 보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쫙 한번 다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를 찾아내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 서치하는 성능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